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미국에서 있었던 뱀파이어 슈가 데디라는 사건이에요. 한 조직에 여성들을 거느리는 교주 같은 남성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에게 세뇌당한 여자들이 몸도 바치고 돈도 바치면서 같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히피 문화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도 이런 잘못된 성관념에 빠진 그 교주 남성과 그를 따르는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건을 보시면 이 슈가 데디라고 불리는 남성이 올리는 영상들, CCTV,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 영상들을 보면 정말 정상이 아니구나. 그리고 파면 팔수록 정말 이상한 사건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미국 네브라스카주는 세계 최대 옥수수 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왜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 옥수수 밭이 끝없이 보이잖아요. 그런 곡창지대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네브라스카주라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작은 마을 보로큰 보우에서 1993년 8월 21일 시드니 루프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시드니는 어렸을 때부터 골프랑 농구를 상당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도 하면서 스포츠 활동도 같이 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녀의 몸에 척추 측만증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모든 운동을 포기를 하고 낚시를 즐기게 됐다고 합니다. 2011년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7년 동안 머나즈라는 곳에서 일을 했어요. 머나즈는 미국에 있는 홈디포처럼 잡동사니들을 파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큰 철물점이죠. 집 수리하고 공사하고 이런 데 쓰는 그런 자재랑 전자제품들을 판매하는 큰 잡화점이었습니다. 시드니가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해요. 나 언제까지 여기서 일해야 되지? 나도 나중에 가정을 좀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지금 버는 돈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할 거야. 이런 걱정을 점점 하다가 그녀는 우울증까지 앓게 됩니다. 그래도 시드니는 상당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자신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자기보다 더 심각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 동료들을 그렇게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당시 시드니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링컨이라는 곳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때 같이 일하던 동료가 돈이 없어서 파산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시드니는 기꺼이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너 너무 힘들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지내자 라고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동료에게 요리하는 것도 알려주고 다시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 빚을 어떻게 청산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와준 친구가 한 명이 아니라 무려 3명이었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시드니는 상당히 마음이 착하고 여렸던 것 같아요. 자신도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데 주변에 더 어려운 친구, 더 힘든 고민을 하는 친구를 기꺼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시드니는 동성애적 성향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항상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곳 링컨은 너무 작은 마을이었고 그녀가 이런 동성애적 성향을 드러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되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데이트 상대나 친구를 찾을 수 있는 틴더라는 앱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틴더라는 데이트 앱은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제 주변에서 그 앱을 이용했다고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심지어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요. 어쨌든 시드니는 이 틴더를 통해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데이트 상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데이트 앱을 이렇게 물색을 하다가 오드리라는 한 여성을 발견했어요. 집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고 괜찮겠다 하고 데이트 신청을 딱 눌렀죠. 이 앱이 이제 내가 원하는 상대를 발견하면 먼저 데이트 신청을 눌러요. 그럼 상대가 그 알림을 보고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데이트를 수락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인데 이렇게 시드니는 오드리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오드리도 그녀의 메시지를 수락했어요. 그렇게 이때부터 그녀들은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00개가 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냥 평범한 대화였다고 해요. 관심사가 뭔지,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리고 2017년 11월 14일 그들은 드디어 처음으로 만남을 갖기로 해요. 당시 오드리는 그녀가 사는 링컨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
월버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드니가 그녀의 차를 타고 이 월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둘의 만남이 꽤 괜찮았는지 다음날 다시 데이트를 하기로 합니다. 11월 15일 시드니는 자신이 일하는 머나즈 스토어에서 퇴근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어요. 당시 시간은 저녁 6시쯤이었는데요. 이후 30분 뒤에 그녀가 자신의 집에 도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는 자신의 친구한테 나 데이트 준비 완료 이러면서 셀카를 찍어서 친구에게 보내고 집을 나섰다고 해요. 전날엔 오드리가 살고 있는 월버에서 둘이 만남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시드니가 살고 있는 링컨에서 보기로 했나 봐요. 당시 오드리는 자신의 차를 몰고 시드니의 집 근처에 주차를 한 뒤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지금 방금 도착했어 라고 보내요. 시드니는 그녀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오드리의 차를 타러 갑니다. 그리고 차는 바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16일 목요일. 평소와 같았으면 시드니가 머나즈 스토어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녀가 어쩐 일인지 출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들은 걱정을 했고 바로 시드니에게 연락을 합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이상하다. 시드니가 연락도 없이 안 올 애가 아닌데 무슨 일이 생겼나? 뭔가 이상함을 느낀 동료들이 그녀의 부모님께도 연락을 합니다. 저기 시드니가 출근을 안 했어요. 원래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혹시 시드니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지만 사실 우리도 어제 저녁 7시쯤 통화를 하고 연락이 안 돼서 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출근도 안 했어요? 시드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그리고 이날 오후 그녀의 부모님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에 친구들과 동료들이 그 실종 전단지를 여기저기 붙이고 SNS에도 올리면서 그녀의 실종 소식을 여기저기 알리기 시작했어요. 경찰도 바로 수색을 시작했어요. 시드니의 집에 가서 그녀의 흔적들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그녀가 살던 아파트에는 시드니의 차가 그대로 주차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드니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시드니의 지갑과 안경이 그대로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경찰은 외출을 했으면 안경과 지갑은 챙겼을 건데 혹시 시드니가 납치가 된 건 아닌지. 그리고 이때 시드니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하루 종일 밥도 굶고 있었다고 해요. 친구들 말로는 시드니는 고양이 밥을 안 주고 어디 가래가 절대 아니다. 원래 동물을 되게 사랑하고 고양이를 되게 아꼈다고 해요. 근데 고양이 밥도 안 주고 하루 종일 집에 안 들어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분명 그녀가 무슨 일을 당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수상한 점이 시드니의 집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당시 경찰은 시드니와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이 오드리라는 여성인 걸 알게 됐고 시드니의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이 그 오드리라는 여성의 집 근처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그 휴대폰 신호 근처를 위주로 탐문 수사를 했겠죠.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리 그 오드리라는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이 정체가 안 밝혀지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봐도 혹시 오드리라는 사람을 아세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여기 안 사는데요. 오드리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런 반응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시드니의 베스트 프렌드인 브루클린은 친구가 너무 걱정됐어요. SNS에 사진을 올려도 아무 연락도 없고 경찰 수사에도 진전이 없고 시드니의 부모님들 매일 울면서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녀는 내가 한번 직접 나서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트 앱 틴더를 설치했습니다. 이 친구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데이트 앱을 깔아서 오드리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신의 프로필을 만들어요. 사진에 이제 자기 얼굴을 올리고 그 프로필 내용을 최대한 시드니와 비슷하게 입력을 한 거죠. 그 오드리라는 사람이 내 친구 시드니와 비슷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흥미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그녀는 가상의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서 틴더 앱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앱을 이용을 하면서 오드리로 보이는 오드리 아니고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제 걸러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오드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조심스럽게 데이트 신청을 했죠. 그런데 마침 오드리도 이 신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슬쩍 그녀의 핸드폰 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렇게 브루클린은 오드리의 핸드폰 번호를 알게 됐고 바로 경찰에 그녀의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친구가 실종됐으니까 이제 너무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한 거죠. 이때부터 경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이 핸드폰 번호를 추적하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시드니가 데이트를 했던 여성은 오드리가 아니라 베일리 보스웰이라는 전혀 다른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베일리라는 여성의 집을 추적해 보니 바로 시드니가 실종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휴대폰 신호가 잡혔던 곳이었습니다. 경찰이 이 집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베일리라는 여성과 한 남성이 공동 명의로 렌트를 한 지하실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남성의 이름이 오브리였습니다. 오드리가 아니고 오브리. 뭔가 이상하죠?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베일리가 이 오브리 대신 오드리라는 가명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이들은 누구고 어떻게 시드니에게 접근했고 그녀의 실종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일단 베일리와 오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베일리는 미국 아이오와주 리온에서 자랐습니다. 집안 환경도 되게 정상적이었고 평범했다고 해요. 어렸을 때 운동을 좋아해서 육상 선수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 이후로 그녀는 사회에 점점 적응하지 못하고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점점 어두운 곳으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일리가 성인이 됐을 때 미국에서 유명한 온라인 광고 홈페이지인 백페이지닷컴이라는 곳에서 한 남성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가 현재는 사용할 수 없는 정지된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접속할 수 없는 이런 좀 무서운 메시지가, 이게 원래 중고나라처럼 그 중고 물품도 팔고 그냥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는 그런 사이트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이트가 성매매나 인신매매, 막 총기 거래하는 그런 사이트로 좀 변질됐다고 합니다. 당시 베일리가 이용할 때 이제 그런 뭐 성매매 이런 것들이 좀 만연했던 것 같아요. 이때 이 성매매 광고를 보고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때 그녀가 검색했던 포스팅이 뭐였냐면 슈가데디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슈가데디가 뭐냐면요, 성매매나 뭐라 해야 되지? 스폰서 아니면 원조교제 이런 의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거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무튼 이때 베일리가 이 광고를 통해서 만난 남성이 바로 오브리였습니다. 근데 오브리는 정말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남자였어요. 사실 이런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는 것 자체도 충분히 이상하죠. 그런데 이미 그는 사기, 절도, 인신매매 막 이런 전과가 이미 있는 남자였습니다. 막 가짜 수표를 만들어서 그걸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이제 그 물건을 전당포에 팔아. 이제 그런 사기를 치는 아주 잡범이죠. 이 오브리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불우하게 자랐다고 해요. 2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엄마가 재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새아빠에게도 폭행을 당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뭐 총기나 물건들을 훔치면서 컸고요. 10대 때는 이미 소년원에 다녀온 기록도 있었어요. 그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언변이 정말 탁월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그에게 다가오는 여성들을 가스라이팅을 해서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이 시키는 대로 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언변은 점점 변질돼서 사이비 교주처럼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점점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고요. 걸려드는 여성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브리는 마치 자기가 한 종교의 교주처럼 그녀들에게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뱀파이어 슈가데디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는 뱀파이어 슈가데디야. 너네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내가 시키는 건 다 해야 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여성들은 마녀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이 마녀들은 일주일에 200불, 23만 원, 23, 4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마녀들에게는 룰이 있었다고 해요. 뱀파이어 슈가데디에게 3시간에 한 번씩 꼭 연락을 해야 됐었고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 말을 절대 섞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마녀들은 오브리를 데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일리, 그 시드니가 실종되기 전 틴더에서 만났던 그 여성 베일리는 바로 이 마녀들 중에서 여왕 마녀라고 불렸대요. 자신들 마녀 세계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2017년 시드니가 실종되던 해에 이 슈가데디 뱀파이어 오브리는 새로운 룰을 마녀들에게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마녀들, 너네들 앞으로 나와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무조건 사람을 한 명 이상 죽여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칙을 만들었다고 해요.
당시 시드니가 실종되기 전에는 이미 이 오브리와 베일리 커플이라고 할게요. 오브리와 베일리 커플은 이미 사기와 뭐 절도 이런 걸 다른 캔자스주에서 벌이고 왔기 때문에 이미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고 도망을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금으로 40만 불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게 벌금 안 내고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시드니를 만난 거였어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갈게요. 2017년 11월 19일. 이미 시드니가 실종된 지 수일이 지났지만 아직 그녀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오브리와 베일리가 살고 있는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그들의 집으로 갔을 땐 이미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요. 뭔가 표백제로 집안에 그 얼룩들을 지운 흔적들이 남아 있었대요. 그리고 당시 이 집 1층에는 집주인 알렌이 살고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차를 빼려고 차고에 갔는데 이상한 표백제 냄새가 엄청 지독하게 났어요. 어디서 이 냄새가 나는지 보니 오브리와 베일리가 살고 있는 그 지하집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제 아내는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밤새 토도하고 그 고약한 냄새 때문에 며칠간 잠도 못 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11월이라서 날씨가 꽤 추웠는데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다고 해요. 뭔가 집 안에 환기를 시켜야 되거나 뭔가 냄새를 빼기 위해서 에어컨을 가동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은 한 CCTV 영상을 발견합니다. 11월 14일 베일리와 시드니가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던 날인데요. 이때 베일리와 오브리는 시드니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있는 한 호텔에 체크인을 했어요. 이 호텔은 시드니가 일하고 있었던 머나즈 매장과도 꽤 가까운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아침 10시 25분. 이때는 시드니와 베일리가 두 번째로 데이트를 하기 전 몇 시간 전이었다고 해요. 이때 링컨에 있는 한 홈디포 매장에서 베일리와 오브리가 발견됩니다. 홈디포는 시드니가 일하고 있는 그 매장과 조금 비슷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잡동사니 파는 곳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사할 때 쓰는 자재들, 그런 툴들, 전기톱 뭐 이런 것들 파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들은 30cm 길이의 절단용 톱, 나무를 절단할 수 있는 톱, 그리고 대형 커터칼, 표백제, 공사장에서나 쓰는 엄청 큰 대형 쓰레기 봉투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홈디포를 떠난 지 1시간 만에 바로 시드니가 일하고 있는 매장 머나즈의 모습을 드러내요. 당시 매장 안으로 오브리가 들어오는데 이때 시드니가 오브리의 얼굴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시 그의 얼굴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브리는 그녀가 일하는 이 매장에서 표백제를 구매했어요. 그리고 12시 41분 오브리와 베일리가 또 다른 상점인 아드바크 앤틱몰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들은 이곳에서 음식물 분쇄기와 접이식 톱을 구매합니다. 11월 28일 이때는 시드니가 실종된 지 13일이 지난 날이었어요. 이때까지도 시드니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경찰은 오브리와 베일리를 공식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요주 인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날 어떻게 안 건지 오브리와 베일리가 페이스북에 한 영상을 올렸어요. 대충 내용은 자신들은 억울하다 이거죠. This is Aubrey Trail, and this is Bailey Boswell. I guess y'all also know her as Audrey. We're not trying to defend anything. We're not trying to make you believe anything. The Lincoln Police Department apparently wants everyone to believe that we're hiding, that we haven't talked to them, that we're avoiding them. You know, in America, I sure thought it was a trial first, but I guess not. You've heard all of this stuff about my criminal history. All true. Been convicted of bad checks and forgery and all that good stuff, but never been convicted of anything like, I don't really need to explain all of that because as far as I know, I'm not wanted for anything. I'm a person of interest and I'm not really running from anything. I mean, I pray for Sydney. I hope she's found soon. I wish the family the best. I'm sorry that she wasn't with you on Thanksgiving. Hi, good morning. I'm Bailey, Audrey on Tinder, and this really isn't about me. This is about Sydney. I met her on a Tuesday. We drove around Lincoln, smoked weed, had a great time. We hit it off. I dropped her off at home, picked her up the next night at her house. We drove around, smoked weed again, and she asked me to drop her off at a friend's house, so I did so. I mean, I haven't heard from her since.
I really don't even know what else to say. I hope that Sydney is found very soon. She is a sweet, amazing girl. I wish Sydney the best, but as far as the police department, you. Yeah. 근데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관종 같으면서도 자신의 얼굴은 공개하기 싫은 거야. 그리고 이 영상은 미국 온라인에서 널리 퍼지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관심을 끌었죠. 근데 이때 그 사람들이 댓글로 막 욕을 했었나 봐요. 너네들이 비겁하다. 정말 결백하면 수사를 받으면 되지. 숨어서 영상 올리고 얼굴도 안 나오고 선글라스 이만한 거 끼고 막 이렇게 욕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오브리가 다시 영상을 올렸어요. 이때는 자기 얼굴 다 보여주고 심지어 막 이러면서 이도 보여주고 눈도 보여주고 나 비겁한 사람 아니다 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I've been watching all day. I just watched the news. That's why I'm making this. The police can say or do what they want, as I can, so you'll believe what you believe. But I've been watching a lot of posts and comments today. We have apparently murdered this lady. We have apparently put her into human trafficking and sold her. And not only did we do that, we used the money. We went to the casino that weekend and used the money that we sold her for. Just curious, are we not allowed to tell our side of this? Be it, if I'm a thief, I'm a thief. But I'd be goddamned, I've never killed anyone in my life. I've never hurt a female in my life. And this is what I look like. You say we're hiding. This is what, blue eyes, teeth, brown hair. Hi. Not hiding at all. Have a nice day. 그러니까 이 영상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억울하다. 전과가 있고 내가 잡범이기는 하지만 내가 절도는 저질렀을지언정 살인은 하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올리고 이틀 뒤인 11월 30일 경찰은 드디어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엄청 그 어둑칙칙한 그 미국 영화에 나오는 그 살인자들이 묵는 그런 모텔 있죠. 2층짜리 모텔. 그런 데서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당시 경찰은 이들이 시드니의 실종과 관련된 유력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이들은 그 전에 저질렀던 절도와 사기죄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방을 막 뒤져보자 그 안에는 지도와 침낭, 등산화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해요. 이들은 멕시코로 도주를 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에 경찰에게 발각이 된 거죠. 그리고 FBI는 그들의 휴대폰을 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의 실마리를 점점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2월 4일 시드니가 실종된 지 19일째가 되던 날이었어요. 경찰은 드디어 시드니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휴대폰 기록을 추적했었는데 그들이 네브라스카주 에드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잠시 차를 대고 멈춰 있었던 게 확인이 됐어요. 이곳은 오브리와 베일리가 살던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주변을 수색을 해보니 13개 정도의 비닐봉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을 열어보니 시드니의 훼손된 사체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드니의 시신은 아주 정교하게 톱으로 잘려 있었다고 해요. CCTV에서 오브리와 베일리가 톱을 여러 개 구매했잖아요. 아마 그 톱 중에 하나로 사체가 훼손되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그 지역 주변으로 16군데가 통제가 됐어요. 그리고 주변 도로에서 시드니의 휴대폰 케이스와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그리고 차 열쇠도 발견되었어요. 시드니의 시신 부검 결과 그녀는 무언가에 의해서 목이 졸려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시드니의 시신과 유류품들은 경찰이 오브리와 베일리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서 발견된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계속 추궁을 하자 결국에는 범행의 일부를 자백을 했어요. 사건 당시 오브리가 전선으로 시드니의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고 진술을 했고요. 베일리는 그녀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백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이들은 진술을 번복해요. 사실은 우리가 죽인 게 아니라 베일리와 시드니가 데이트를 하다가 무슨 사고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그녀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뒤에는 이런 말도 해요. 이들이 셋이서 같이 관계를 하다가 그 이상한 성적 판타지에 빠져가지고 계획적인 게 아니라 우연히 시드니의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영화를 찍고 있었다. 시드니가 영화 배우로 우리에게 돈을 받고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장면 중에 목 조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찍다가 사고로 그녀가 죽게 된 거다라는 어이없는 주장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베일리와 오브리가 그녀를 만나기 전에 그 링컨에 있는 마트 세 곳을 돌아다니면서 전기톱과 음식물 분쇄기 이런 것들을 구매했단 말이에요. 그 살해 도구잖아요. 이 과정을 보면 이들이 시드니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2019년 6월 24일 이들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브리와 베일리는 1급 살인 혐의와 시신 훼손죄로 기소가 되었고요. 네브라스카주는 사형이 있는 주예요. 그래서 검찰은 그들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중에 많은 증거들이 나왔는데요. 이 증거 중에서는 개 목줄, 수갑, 밧줄 이런 성인용품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재판에는 증인 한 명이 나오는데요. 그녀는 바로 이 슈가데디 뱀파이어라고 칭했던 오브리의 마녀 중 한 명이었어요. 애슐리라는 여성이었는데요. 그녀는 이전에 오브리 베일리와 함께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같이 사는 동안 오브리에게 정신적으로 세뇌를 많이 당했었고요. 그녀는 이런 주장을 해요. 오브리가 힘이 없고 정신적으로 약해 보이는 여성들에게만 가학적으로 행동을 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있는 베일리는 여왕 마녀로서 오브리의 오른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브리와 베일리는 살인이나 고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았었고 특히 그 오컬트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막 자기들만의 룰을 만들고 살인을 해야 된다. 너는 여왕 마녀다. 너는 그냥 마녀다. 너는 나를 데디라고 불러라. 이런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브리는 재판장에서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시드니를 살해하지도 않았고 사체 유기를 한 것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오브리와 베일리가 주고받은 편지였어요. 근데 이 편지는 자신들만 쓰는 암호와 모스 부호로 작성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 편지의 암호를 해독해서 그들의 죄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글로 쓰면 이런 것들이 발각될 수 있으니 모스 부호를 써보자. 아니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편지를 막. 그리고 재판장에서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Please be seated. Bailey is innocent and I curse you all. Stop recording.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그 재판 중에 증인이 증언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브리가 갑자기 베일리는 결백해. 그리고 너네들 다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소리를 치고 뭔가 삼킵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촬영된 거고요. 오브리는 바로 병원으로 실려왔고 오브리가 이 날카로운 물질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면도칼이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그 특유의 관종 기질이 나와서 재판에 좀 더 질질 끌려고 이런 자해 소동을 벌인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브리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은 계속 진행됐어요. 이후에 2021년 6월 9일 다시 또 재판이 시작되었고요. 시드니의 살해와 사체 유기죄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약물 주입형으로 사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고가 내려졌고 지금 사형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일리는 2021년 11월 8일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베일리가 사형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오브리와는 좀 다르게 그렇게 광적으로 살인에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오컬트 문화가 미국에서 좀 흔히 있긴 했었어요. 요즘은 아니고 과거에. 그래서 막 남자 한 명이 여자들 막 여러 명 거느리면서 우르르 몰려다니고 이제 그런. 근데 그들이 뭐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점점 이상한 사상에 빠지면서 결국 모르는 아무 죄 없는 여성에게까지 해를 가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건 볼 때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은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틴더라는 그 앱이 북미에서 흔하고 젊은 남녀가 만나는 그런 유용한 수단으로 잘 이용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앱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이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혹시나 여러분들도 저런 앱을 이용하실 기회가 온다면 항상 경계하시고 조심해서 이용하시길 바래요.